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분명히 이제 과매도 구간이다, 여러가지 볼린저 밴드 등으로 과매도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어김없이 조금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을 좀 한 모양새입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고점을 치고 이제 또 빠질 거다 하라고 얘기를 드렸다시피 이번에는 좀 잘 맞게 이제 잘 빠지고 있고요. 이제 볼린저도 실제로 이게 다 50, 200일 볼린저를 다 넘었던 거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좀 무너지는 형국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의 이제 움직임이 결국 더 중요할 텐데,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전반적으로 일단 지표들 다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기술적 분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단 지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지수 밸류에이션 이제 코스피부터 살펴보면은 그냥 긴 시계열부터 보죠. 긴 시계열만 봤을 때 코스피 할인율은 여전히 아직까지 그렇게 싼 영역은 아닙니다. 패드 메들로 봐도 여전히 싼 영역은 아니고요. 코스닥을 봐도 여전히 아직까지 그렇게 싸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드갭으로 살펴봐도 보시면은 코스피랑 S&P 같이 돼 있는 걸 봐도 둘 다 사실 비싸고, 특히나 이제 미국 쪽이 훨씬 더 비싸 보이는 모습이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드 모델로 봐도 둘 다 비싼 편이지만 미국이 좀 상대적으로 훨씬 더 비싸 보인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일링 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BR도 상당히 높은 수준, 거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것부터 먼저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수급 쪽 살펴보면은 일단 미국 투기적 순 포지션 살펴보면은 S&P 같은 경우에 롱 포지션이 조금 많이 감소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유지 살짝 증가되는 모습이지만 이 계약수 자체가 다르죠. 여기는 이제 100단이고 여기는 10단이니까 사실 감소된 계약수가 훨씬 더 많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PBR이 과거 이제 저점이었던 PBR은 뚫려 버렸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경쟁력 이슈도 있을 뿐더러 기대 수익률 자체가 사실 안에 있는 내재 수익률로 환산해 봤을 때 금리를 조정하면 여전히 비싼 레벨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마냥 과거에 PBR 저점이 왔다고 해서 지금이 싸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지금 금리도 높은 상황이고요. 이제 그런 걸 다 감안했을 때는 지금 싸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 수급 살펴보면은 외국인 매도가 누적되고 있고요. 그래서 거의 최근 기준으로 14조 정도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 이후로 선물도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지 않고 순매도 구간인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긴 시계열만 봐도 개인이 계속 매수를 했던 상당히 안 좋았던 시장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수급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 대비 코스피 시총도 상당히 높은 수치다 해서 조심하실 필요가 있는 레벨이다 라고 보여주고요. 코스닥은 더 심각하죠. 개인 매수가 훨씬 더 강한 상황이고, 긴 시계열로도 수급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인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 대비해서 코스닥 시총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높은 수준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합산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도 이제 16.7조로 약간 감소했습니다. 그래도 한 1조 가량 감소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반대 매매가 아무래도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 강도 먼저 보면은 상대 강도는 이제 매번 얘기를 드리다시피 내수 쪽이 계속해서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 쪽의 영향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니까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계속 내수 쪽이 강세고 수출 쪽이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약세인 섹터들이 다 수출 쪽이죠. 그리고 이제 롯데 쪽도 이거 보고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나머지 요 강도들 수치는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강도들이 이어져 왔는지 이거는 수치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롯데 같은 경우가 뭐 사실 이슈가 되고 있죠. 이제 18일 정도에 이제 조금 기사화가 됐고 이제 그 전 주말부터 사실 얘기가 나왔던 건데, 근데 뭐 사실 뭐 그냥 리서치나 이런 데서 보면 다 괜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괜찮다. 근데 괜찮지가 않아요. 이게 문제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뭐 제가 사실 이건 준비를 했던 건 아닌데 17년에 롯데가 이제 호텔 롯데가 약간 분할 같은 것을 하면서 이제 롯데 지주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룹사가 여기 롯데 지주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뭐 케미칼, 뭐 웰푸드, 이게 구제가죠. 뭐 칠성, 롯데 칠성, 뭐 등등등등, 뭐 세븐일레븐 이제 코리아 세븐이죠. 뭐 편의점이죠. 코리아 세븐 등등등등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케미칼이 이제 롯데 건설을 들고 있고, 이제 여기에 또 옆에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신가문들이 들고 있고요. 신씨들 이제 그다음 옆에가 이제 이렇게 호텔 롯데가 있어요. 호텔 롯데. 여기 밑에 이제 캐피탈 그리고 이제 롯데 렌터카죠. 렌탈. 그리고 이제 그 물산이 있어요. 이제 롯데 물산. 그리고 요 밑에도 이렇게 롯데 건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거든요. 여기서 구조 자체가. 근데 뭐 찌라시죠. 뭐 결국 루머에 이제 나왔던 거는 호텔 롯데 쪽에서가 은행권 차입이 안 될 거가 예상이 된다. 이제 연말 정도에 뭐 이런 루머였었습니다. 근데 뭐 개인적으로 저는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객관적으로 제가 뭐 지금 지표를 뭐 여기다 지금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게 실제로 호텔 롯데 이제 에비타 금융 비용이 금융비용이죠. 에비타는 이제 결국 영업이익에서 감가상각비를 더한 수치, 결국 뭐 그냥 낼 수 있는 그냥 수치 중에서 가장 큰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수익성 수치에서 거의 이 에비타에서 이제 금융비용, 이제 이자 비용이죠. 쉽게 말해서 이게 1배 미만을 지금 거의 한 6년째 기록 중이에요. 이제 뭐 살짝 1배 넘었을 때를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 돈 벌어서 이 이자도 못 내는 상황이 지금 거의 한 5, 6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차입금은 계속 많아지고 있고 자본금은 계속 깎여가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은행에서 계속 대출을 해줄 수 있을까요? 아무리 담보를 잡고 있다고 해서 불가능한 사실 상황이에요. 근데 롯데 지주는 사실 케미칼이 그나마 재무 구조가 좋은 편이라, 물론 이제 LG 머티리얼스나 뭐 이런 거를 뭐 잘못 인수를 하면서 재무 부담이 과거보다 많이 높아진 건 맞지만 뭐 상대적으로 호텔 롯데보다는 낫기는 해요. 뭐 롯데 지주가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 얘보다는 이제 조금 더 낫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호텔 롯데가 이제 채권 시장에서도 지금 자금 조달이 안 되고 있고요. 채권 시장에서는 지금 연기금이 오늘 같은 경우에 롯데그룹사 다 팔아라 이러면서 지금 실제로 오늘 뭐 최고로는 오버 80bp까지 이제 0.8%죠. 금리가 더 높게 되면서 뭐 우르르르 롯데케미칼 채권들이 매각이 됐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롯데 지주가 또 이제 이 사태가 나기 전에도 이 CP가 장기 CP를 찍는데 롯데 지주 등급은 이제 AA- 네거티브거든요. 부정적이거든요, 이게. 근데 보통 이제 회사채들이 이제 발행할 때 3호로 찍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두 노치 다운이라고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AA-면은 뭐 A0가 되면은 조기 상환되는 조건을 뭐 간혹 달기도 합니다. 3호 채권에는. 근데 이제 두 노치가 아니라 한 노치도 안 되는 이 A0, A 뿔이 되면은 조기 상환된다는 조건으로 이제 채권을 발행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모집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근데 지금 뭐 이 A 뿔로 내려갈 가능성은 뭐 매우 높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트리거 조건으로 채권을 발행한다는 것 자체가 롯데그룹이 지금 얼마나 자금 조달이 어려운가를 좀 나타내지 않나라고, 사실 이 루머가 나타나기 전부터 이제 저는 생각하면서
뭔가 롯데가 상당히 안 좋구나라는 건 좀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뭐 이제 루머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 정말 갈 때가 됐구나. 이제 특히 이제 호텔 롯데 중심으로 갈 거고, 호텔 롯데가 무너지게 되면 롯데 지주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왜냐면 뭐 당연히 이제 거의 옆에 있는 같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달 환경이 다 악화가 될 거다. 그래서 주요 자회사들은 매각되는 해들이 많을 거고, 이제 롯데 계열보다도 이제 호텔 롯데가 제일 중심이 돼서 호텔 롯데랑 그 다음 위기는 이제 롯데 지주가 문제가 될 거다. 그리고 이제 롯데 건설이 좀 위험한 PF가, 그러니까 PF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미분양이 됐거나 이제 아직 착공도 못한 PF가 한 2.6조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될 거고, 이제 또 그 책임준공이라고 해서 무조건 끝까지 지어야 되는 게 한 9.1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건설 경기가 악화되면은 그것 또한 사실 운전자금 부담이 되기 때문에 롯데건설까지 여기다 이제 찬물을 더 부으면은 뭐 그냥 사실 한 방에 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재무제표를 제가 뭐 사실 오늘 못 가져오긴 했는데 뭐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은 이게 심각한 상황이구나. 롯데그룹이 무너지면은, 그러니까 완전히 뭐 다 회사가 없어지진 않겠죠. 분명히 이제 호텔 롯데가 뭐 가장 첫 번째일 것 같고, 채무 재조정하면서 이제 채권자 출자 전환하고 뭐 감자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회사들 좀 일부 매각하고. 근데 이제 영향도는 상당히 클 거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이제 루머가 나오면 결국 올해 연말이 뭔가 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냐면 아니땡 굴뚝의 연기가 안 난다 그러듯이 이번엔 사실 이미 실제로 루머가 나오기 전부터 계속 위험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계속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S&P 나누기 이제 글로벌 GDP, 뭐 버핏 지수를 이제 글로벌 GDP로 바꾼 건데요. 너무나 높은 수치였었고 계속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GDP랑 결국 같이 가야 되는데 너무나 오버슈팅을 많이 했었고 결국은 지금 되돌아오는 길을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국내 쪽이 이건 이제 여전체 금리를 회사채 금리로 나눈 건데 생각보다 이게 파워풀하더라고요. 이게 증시 거의 바닥을 잘 맞추더라고요. 뭐 닷컴 버블 때 2008년도 금융위기 직전도 이제 그리스 재정위기, 유럽, 이제 피그스 할 때 그때죠. 그때 이제 코로나 직전 전부 다 증시가 횡보하거나 낙하하기 직전에 이게 1배 정도를 가게 됩니다. 아까 100% 정도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100% 수준에 이르렀죠. 그러고 나서 증시가 더 가파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여전체 나누기 회사채가 뭐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이게 강북 집값이고 이 강남 집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북 집값이랑 강남 집값까지 똑같아지는 상황까지 올 거면 정말 뭐 버블이 뭐 그냥 끝까지 왔다는 거죠. 사실 이게 사람들이 강남 집이 다 팔렸으니까 이제 몰라 그냥 강북이라도 사자 하면서 강북을 다 산 거예요. 이제 그래서 강남 집값까지 똑같아진 겁니다. 이게 왜냐면 집이라는 건 한정되어 있잖아요. 채권 시장도 똑같거든요. 채권은 한정되어 있는데 여전체가 그나마 발행량이 좀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너도 나도 그냥 일단 뭐 채권 무조건 다 사고 보자라고 할 때 여전체가 강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시장이 결국 터지기 직전인 시장이다. 아주 심플하지만 생각보다 아주 파워풀한 지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미국 하이라이트 지표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이만큼 파워풀하지는 않고 지금 상대적으로 상당히 위험이 조금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미국 쪽 기대 인플레이션 BEI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은 좀 횡보를 하고 있지만 이제 좀 단기적으로 좀 올라와 있던 그런 모습이고요. 실질금리 같은 경우에 좀 단기 구간은 빠지지만 장기는 여전히 조금 그래도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성장률이 계속 안 좋게 나올 거다라는 전망들이 많으면서 BEI 같은 경우에는 유지가 되고 있지만 이 실질금리가 빠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무너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실질금리가 돈의 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뭐 이제 결국은 롯데도 어느 정도 전 날아갈 거라고 보고, 여러 가지 지금 대출이 다 막혀 있는 상황에서 돈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을까? 뭐 절대 불가능한 얘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뭐 ECB 같은 경우에 ECB 자산 구조고요. 이제 자산 부채 구조고, 뭐 거의 다 이제 대출 쪽은 다 감소가 됐고, 결국 ECB도 이제 이 증권, 이 채권들을 테이퍼링 해야 된다. 이제 QT를 해야 된다. 테이퍼링이 아니라 이제 QT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고요. 이제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10월께 나타났는데, 뭐 특별하게 움직임은 없습니다. 이제 RP가 여전히 이제 레포가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도 자산 매입이 쉽지 않겠구나. 그래서 자산이 그냥 여기서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주 대비해서 뭐 지준 살펴보시면은 이제 지급준비금은 한 300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고요. TGA도 100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고, RRP는 550, 온 RRP는 한 88억 달러 정도 증가가 된 모습 나타냈습니다. 이제 지준이 빠지는 영향도 있고 결국 QT의 영향도 있고 해서 순유동성은 272억 달러 정도 QT 분과 함께 감소가 됐고요. 이제 BDI가랑 이제 SCFI가 좀 약간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다르진 않네요. 이제 결국 조금 단기적으로 둘 다 좀 올라가는 모습에서 아주 소폭 조금 하락하는 모습 최근에 나타냈고요. 이제 그 다음에 뭐 계속 뭐 얘기를 드립니다만, 뭐 리포트들 한번 읽어보시면은 뭐 대부분 다 이게 근거는 없지만 26년에 이제 QE를 한다라고 다 이제 리포트를 쓰거든요. 국채 발행 부담이 있으니까 26년부터 이제 QE 다시 시작입니다. 이제 이게 사람들이 돈 풀 때만 겪어봐서 이제 대부분의 지금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돈 풀 때만 경험한 거죠. 대부분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돈 풀 때를 경험한 게 결국 브레튼 우드 74년도 그때 이후니까, 뭐 사실 사람들이 이 돈 찍어내는 그 세상밖에 지금 뭐 모든 플레이어들이 다 경험을 못 해봤거든요.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26년도 그냥 당연히 QE 하겠지라고 이제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뭐 계속 얘기를 드립니다만 SLR 규제 때문에 지금 위기가 와도 QE를 할 수가 없습니다. SLR이 항상 다 찼다고 얘기를 드리죠. 이게 자본 나누기 자산인데 양적 완화를 하도 많이 해서 이 지급준비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RRP라는 게 증가가 되고 있고요. 그 SLR이 결국 다 차서 이게 5%가 넘어야 되는데 자산이 계속 이 지준이 늘어나다 보니까 5% 근처까지 와버린 거죠. 그래서 이 지준이 이제 늘지 못하는 그런 단계에 온 거고, 그래서 이 지급준비금이 아니라 이 RRP라는 게 계정이 증가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금리가 올라간 거예요. RRP는 단기금융시장에서 돈을 차입해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차입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금리가 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지금 상황에서도 양적 완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RRP가 또 늘어나야 돼요. 아직까지 RRP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결국.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하면은 단기금리가 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예대율이 100%일 때마다 위기가 났었는데, 지금은 SLR로 봤을 때는 예대율이 100%인 거예요. 그냥 예대율로 봤을 때는 70 같아 보이지만 2008년도 이후에 양적 완화 시대 이후로는 지금이 이제 SLR이 예대율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100%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못 푸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그 다음에 뭐 금은 좀 이따 뭐 차트 볼 때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뭐 PPI 생산자 물가가 또 올라가면서 좀 약간 시장이 조금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 통화량 대비해서도 뭐 어마어마하게 좀 고평가인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뭐 매번 이제 얘기를 드리는 이 SOFR 빼기 ESFR 금리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 계속 상황이다. 이 0 위에 계속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시그널이다 라고 뭐 항상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뭐 중요한 게 항상 다시 이제 QT를 하려면 이게 여기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결국 이 자산 나누기 GDP가. 근데 때까지는 그나마 RRP를 쓰면서 좀 잘 내려왔지만 이제 여기까지가 결국 힘들 거고, 요게 이제 여기까지 오면은 다시 돈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전까지가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고생을 해야 됩니다. 그 고생을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엔 이제 QT가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채 발행을 살펴보면은, 그래서 이제 뭐 20년도 국채 발행 뭐 어마어마하게 찍었죠. GDP 대비 20%를 찍었지만 연준에서 많이 사갔기 때문에 결국 순 발행량은 이제 9%밖에 되지 않았던 거고요. 근데 9% 상당히 크죠. 이제 21년도도 QE를 하면서 이제 결국 GDP 대비해서 2.3% 정도 발행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결국 통화정책, 재정정책으로 먹고 살아왔던 거고요. 22년도에 이제 결국 QT를 하면서 증시도 하락을 하고 국채 발행도 많으면서 장기 국채도 발행 많으면서 시장이 무너지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23년부터 국채를 다 단기로 이렇게 찍게 되는데 7.1%나 이게 말씀드렸던 그 RRP 자금이 다 단기 국채로 돌아갈 수밖에 그러니까 돌아가는 그런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증시가 올라가는 그런 시점이 됐었고, 금리도 이제 좀 눌릴 수 있는, 왜냐면 장기 국채 발행을 안 하고 다 단기 국채를 돌렸고 그 단기 국채도 RRP가 다 사줬기 때문에 눌리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럼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똑같이 단기 국채가 어느 정도 좀 커버를 해줬던 게 사실이고요. 올해 전체로 봤을 때 단기 국채가, 그래서 RRP가 좀 커버를 해줬고, 장기 국채도 계속 좀 찍어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또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한 54bp 정도 튀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RRP가 아직 있어서 이제 국채 발행이 좀 되고는 있죠.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증시는 좀 오를 수 있었다. 이 재정정책이 가장 큰 영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내년도 1Q가 나오듯이 이제 장기 국채가 점점 많아지거든요. 이러면 이제 금리는 점점 더 튀게 될 거고,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증시가 유지가 될 수 있을까는 물음표다. 결국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대율 같은 경우에도 결국 지금 다 찬 상황. 이제 뭐 결국 모든 게 다 폭탄 돌리기죠. 내가 아무리 비싸게 산들 더 비싸게 사줄 다음 사람만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이제 더 이상 대출을 못 받는데 다음 사람이 어떻게 사줄 수 있냐 이거죠. 그게 어려워졌고, 뭐 중국 쪽도 계속해서 너무나 높은 이 통화승수 M2 나누기 M1이기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계속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표들 살펴보면은 국내 이제 3년, 10년 같은 경우 여전히 일단 아직까지 롱 추세고요. 이제 미국채 10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도 금리가 올라가는 숏 추세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롱 추세에 더 다시 돌아왔고요. 좀 추세적으로는 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숏 추세로 돌아왔고, WTI는 아직까지는 숏, 삼성전자 숏, 애플도 조금 숏에 더 가깝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강하게 숏이고, 엔비디아는 아직까지는 강한 롱 추세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점수로 선산해서 보면은 이제 국고 3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롱 추세, 이제 국고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중립적이고요. 그다음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중립이고, 달러 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롱 추세가 조금 약화가 되고 있고, 금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립으로 돌아왔고요. 롱 추세가 끝나고, WTI 같은 경우에는 숏 추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숏 추세가 약화됐지만 아직까지는 숏 추세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애플은 중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숏 추세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엔비디아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롱 추세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국고 3년물 같은 경우에 뭐 아직까지 뭐 추세가 딱 그렇게 뭐 볼린저 밴드로는 뭐 명확하진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뭐 10년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특별히 다를 건 없고요. 뭐 미국채 10년물 살펴보시면은 여기 이제 넘어갔다가 내려와서 뭐 언제든 뭐 단기 하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좀 약간 지표가 모든 게 다 똑같진 않아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건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달러원 같은 경우에도 넘어갔다 내려와서 일단 한 번은 빠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왜냐면 뭐 여기도 벌어져 있고 벌어져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여기는 한 번 뺐다가 갈 수 있는 그런 모양새다라고는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 같은 경우도 여기 결국 모여있다 모여있다 벌어져 있다 벌어져 있다 결국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인데 단기 반등 정도는 나왔다가 다시 이제 좀 크게 무너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이거는 WTI 같은 경우에도 뭐 일단 아직까지는 추세가 뭐 그렇게 힘이 없는데 이게 뭐 벌어져 있기 때문에 슬슬 이건 또 단기 반등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양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OBB도 다시 좀 일단 플러스가 되긴 했고요. 여기는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 살펴보면은 뭐 삼성전자는 이제 벌어져 있고 벌어져 있고 벌어져 있고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또 이제 다시 한번 좀 반등이 언제든 있을 수 있는 삼성전자도 아직까지는 그런 레벨이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뭐 기술적인 이런 반등엔 들어가지 않는 게 맞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이제 뭐 좋은 의미의 반등은 아니고 그냥 단기 반등인 거죠.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하게 뭐 이슈 사항은 없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하게 뭐 보실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할 건 없고요. 이제 특별한 거는 없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인 먼저 보자. 간단하니까 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불장되면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다 롱 추세고요. 이더리움은 조금 120분봉이 조금 숏 추세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20분봉 추세로 살펴봤을 때 일단 비트코인은 여전히 롱이고 이더는 일단 중립까지 좀 내려왔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좀 130일 기준선 추세로는 일단 비트코인은 여전히 일단 롱 추세고 이더리움은 일단 중립적인 추세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120분봉상 여기도 이제 넘어갔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뭐 슬슬 이것도 비트코인도 조심해야 될 때가 된 게 아닌가. 볼린저 밴드를 이제 이탈이 됐기 때문에 이건 뭐 차트 때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넘어가다 내려오면 문제가 돼서 뭐 사실 뭐 숏을 친다고 치면은 여기 내려와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벌어져 있고 벌어져 있고 모여 있고 일단 아직은 모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격도도 뭐 얼만큼 왔기 때문에 뭐 거의 천장을 본 게 아닌가라는 RSI도 그렇고 뭐 그런 생각입니다. 주봉상으로도 볼린저를 넘어와 있고 RSI도 그렇고 뭐 거의 달릴 만큼 지금 달린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이더리움 120분봉 같은 경우에도 뭐 결국 모여 있다가 내려오고 여기도 모여 있고 뭐 여긴 좀 벌어졌다가 다시 모이고 있고 벌어져 있기 때문에 뭐 슬슬 여기도 뭐 하방 추세로 뭐 다시 좀 오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이더리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0, 그러니까 여기 200 볼린저까지는 안 맞고 50까지는 벌어져 있다가 모여 있다가 이제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라서 좀 50 볼린저로는 좀 조심하실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S&P 50, 500 이렇게 살펴보면 코스피랑 이제 코스닥 일단 뭐 아직까지는 뭐 미국 쪽은 다 롱 추세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좀 선행되는 이 볼린저 200 2평 이격도 정도 일단 아직까지는 좀 숏이다라고 했는데 뭐 전반적으로는 롱 추세고 뭐 국내 쪽은 또 전반적으로는 숏 추세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세 점수로 봤을 때 일단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중립 수준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거의 중립 수준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살짝 숏 추세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전한 롱 숏 추세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120분봉 현물 같은 경우 뭐 특별하게 뭐 볼 건 없을 것 같고요. 뭐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할 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여기 이제 모이고 벌어졌고가 이제 고점이었던 거고, 이제 이거는 뭐 지났으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봉상으로도 이게 넘어갔다가 내려왔고 넘어갔다가 내려왔고 벌어졌다 모이고 벌어졌다 모이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 이건 좀 추세적으로 하락을 결국은 보이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지고요. 뭐 S&P도 뭐 똑같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살펴보면은 뭐 여기는 이제 벌어졌다가 좀 반등하면서 올라가는 모습, 벌어졌다가 반등하면서 올라가는 모습, 모였다가 내려가는 모습, 모였다가 내려가는 모습, 좀 그래서 반등하는 모습을 결국 조금 더 보여주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좀 벌어져 있고 모여 있기 때문에 여기도 조금 반등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고, 이제 일봉상으로도 이제 벌어져 있고 이제 모여 있고기 때문에 반등을 이제 할 때가 뭐 사실 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똑같죠. 벌어져 있고 모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뭐 기술적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차트 살펴보면은 뭐 결국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 뭐 엔캐리니 뭐니 하면서 빠졌지만 결국 엔캐리 때문에 문제가 아니죠. 결국은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국채 발행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미국채 발행이 너무나도 많이 찍고 있고 결국 누군가가 그 돈을 가져갈 수밖에 없죠. 이제 그래서 코스피 시장의 돈이, 특히나 삼성전자의 돈이 이제 미국채 시장으로 지금 다 빨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볼린저가 크게 이탈을 해서 기술적 반등은 나오지만 이게 뭐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뭐 사실 구름대를 절대 넘지 못하고 빠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이제 이렇게 하락할 때 터진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좋지 않죠. 최근의 거래량은 상승할 땐 하락합니다.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50, 200 볼린저 다시 이제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반등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좀 빼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계속 결국 추세적으로는 좀 빠질 모양새라서 이제 굳이 기술적 반등 들어가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추세가 다 깨진 상황에서 굳이 기술적 반등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어제 뭐 이제 러시아 쪽에서 핵 교전 그걸 좀 바꾸면서 장 시작 전에 좀 많이 빠졌었죠, 사실. 그러다가 이제 사실 장 시작할 때쯤부터 좀 반등을 했었는데, 이게 모습을 어떻게 볼까 하다가 이게 3이고 그냥 이게 저는 그냥 A, B, C로 보는 게 저는 그냥 가장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그게 아니면은 이 현물이 선명이 안 되거든요. 이게 현물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현물이 이게 3이라고 하기에는, 그래서 이게 A, B, C일 수밖에 없어서 이게 4고, 한번 5가 저는 빠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A, B, C로 좀 반등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더 크게 좀 빠지는 모습이 가장 지금 봤을 때는 조금 납득 가능하지 않나 라고 보여집니다. 뭐 나스닥도 그렇고 똑같은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잠시만요. 네, 나스닥도 뭐 똑같은 모습이고, 그래서 살펴보면은 뭐 나스닥 똑같이 이게 1, 2, 3, A, B, C, 4 하고 나서 빠지고 그 다음에 A, B, C로 반등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좀 빠지는 그런 패턴을 그릴 확률이 뭐 가장 높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한번 반등 주고 빠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코인 살펴보면은 뭐 코인도 뭐 아주 파죽지세로 올라가고 있는데 뭐 거의 다 온 게 아닌가 싶고, 일단 뭐 내려오는 추세가 될 때까지 뭐 굳이 뭐 숏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뭐 하방 추세가 시작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롱으로 들어가기엔 뭐 매우 늦은 구간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V코스피는 계속 요 200일 이평에서 좀 지지부진한데 다시 좀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는 보여지고, 빅스도 이제 결국 여기서 200일 안에서 다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여기 구름대에서 지지가 됐다가 빠지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지가 될지 말지. 니케이도 결국 괴선들 다 모여있기 때문에 이제 곧 방향성으로 크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로스토스도 이제 구름대 밑으로 내려온 모습이고요. 항생도 구름대 밑으로 내려온 모습입니다. 상해 종합은 기준선에서 좀 지지가 되는데 여기가 이제 뚫리면 정말 위험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구름대까지 뚫리면 뭐 상당히 위험할 거고요. 달러 인덱스는 결국 여기 볼린저는 하회했지만 한번 뺐다 갈지 바로 계속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일단 아직까지 추세는 뭐 롱인 건 맞죠. 달러 원 같은 경우에는 볼린저를 넘어갔다가 결국 좀 내려온 모습이고, 여기서 지지가 일단 되냐 마냐가 첫 번째일 것 같고, 위안은 또 일단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근데 한번 뺐다가 언제든 갈 수 있겠지만 일단 추세는 저는 위안은 계속 약세가 되리라 보여집니다. WTI도 이제 여기 기준선 넘고 구름대를 넘냐 마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금 같은 경우에는 구름대에서 좀 지지가 되면서 일단 올라왔는데 이 기준선 안에서 저는 한번 부딪히고 다시 한번 추세가 하향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고 10년물 같은 경우 구름대 한번 여기 뒤졌다가 다시 좀 올라가는 루트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뭐 미국도 결국은 올라가는 추세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수급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뭐 차트들 개별 종목 살펴보면 뭐 삼성전자도 결국 여기서 빠졌다가 뭐 자사주 뭐 10조 매수한다 라면서 올랐지만 결국 뭐 경쟁력이 회복되지 않고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지 않는 선에서 자사주 매입은 그냥 외국인들 잘 팔고 갈 수 있는 그냥 윤활유를 발라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좀 조심하실 필요가 계속 있어 보입니다. 뭐 언제든 반등은 할 수 있다 보는데 뭐 7만 안에서는 무너질 거라고 봐요. 여기에 매물이 워낙 많을 거거든요. 요 라인에. 요 라인 정도에. 그래서 요 매물들이 결국 아무리 반등을 많이 줘도 요 정도 아니고 다시 이제 패대기 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도 계속 괴선들이 좀 모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후행 스팬도 역전이 된 상황이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제 기준선 위에는 있지만 뭐 아직까지 추세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기준선이 만약에 이제 뚫린다고 하면은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다시 볼린저 안으로 들어오기도 했고 추세는 뭐 여전히 나쁘지 않 좋은 추세입니다만 이제 여기서 무너지면 정말 조심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돌고 돌아서 결국 예대율이 다 차서 대출이 못 나가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더 이상 통화 정책을 쓸 수가 없다. 전통적인 기준금리를 내릴지언정 예대율이 높아서 대출이 못 나가고 양적 완화가 안 되기 때문에 예대율도 못 내려가는 상황이 지금 가장 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런 이유들 때문에 결국 롯데그룹 같은 회사들도 문제가 되고 있다. 물론 롯데는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수익성 자체가 지금 호텔롯테가 안 좋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계속 뭐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